안녕하세요. 코다 한국드론진흥협회 KBC 한국드론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오석봉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전익 항공기의 비행 특성 이해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동적 불안정하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가 회전익 항공기 하면은 일단은 이제 멀티콥터 또는 헬리콥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적 불안정은 평행 상태의 물체에 외부의 힘이 가해졌을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동이 감소하지 않고 진동폭, 진폭이 점점 커지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진동이 아무래도 점점 커지다 보면 우리가 기체 자체에 불안정한 요소들이 더 이렇게 발생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회전익 항공기는 제자리 비행 시 동적으로 불안정한 특성이 있어 조종사의 수정을 필요로 하며 계속적인 진폭의 증가로 위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가 회전익 항공기, 특히나 이제 뭐 헬리콥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할 드론 같은 경우도 물론 그 위치, 그런 이제 위치 포지셔닝 해주는 GPS 라는 센서가 있죠. 센서라기보다도 장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GPS라는 것이 우리가 드론을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아이의 포지셔닝을 이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지만서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도 드렸지만 GPS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오차가 있다, 이런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드론을 운영을 할 때도 딱 이렇게 서 있는 기체를 이륙시켜 가지고 딱 서 있는 뭐 표현은 이제 말뚝기체라고 하는데, 이런 말뚝기체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 또는 뭐 GPS 환경 또는 자연 환경, 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기체에 이제 불안정한 요소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조종사가 그 부분을 잡아준다든지 또는 비행에 있어서 그런 이제 불안정한 요소들을 해소를 하는 그 조종사의 이제 책임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반대로 고종익 항공기는 제자리 비행이 불가능하여 동적 불안정이 없다. 고종익은 일단 회전익에 비해서 제자리 비행, 호버링하는 이 비행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버링에서의 어떤 동적 불안정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회전익 항공기의 양력 특성. 그래서 여기 이제 토크하고 양력의 불균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토크라는 것은 이제 토크란 로터가 회전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동체가 회전하는 힘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헬기를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헬기가 앞에 메인 로터가 크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뒤 꼬리 쪽에 테일 로터가 있는데, 이제 테일 로터는 작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메인 로터가 예를 들어서 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양력을 이제 만들죠. 그래서 이 아이가 기본적인 양력을 이제 메인 로터가 만드는데, 만약에 메인 로터가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양력을 만들다 보면 기체가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왼쪽으로 돌게 되면 오른쪽으로 쏠리는 이런 현상을 토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크 작용을 상쇄시켜주는,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테일 로터에서 진행을 하게 되겠죠. 테일 로터에서도 진행을 하지만 조종사의 역할도, 왜냐하면 테일 로터에서
그런 토크 작용을 잡아주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또 오른쪽으로 쏠리는 전이 현상도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종사의 역할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거는 이제 회전익 비행체의 어떤 비행 특성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이제 사실은 실제 비행에서는 어떤 전자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상쇄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회전익에서는 토크 작용이라는 것은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프로펠러가 왼쪽으로 돌면서 양력을 만들면 기체 몸체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쏠리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토크 현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양력의 불균형, 전진 비행하는 헬리콥터의 전진 및 퇴진 블레이드 상에서의 양력의 불균형한 현상을 말한다. 자,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멀티콥터, 드론에서 양력에 우리가 이제 4개의 쿼드콥터를 이제 운영을 하실 때, 일단 시동을 걸고 두 기체와 지상장비 조종기에 페어링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스로틀을 올려서 기체를 양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띄우는데, 그때는 4개의 플롭이 정방향 또는 반대 방향, 역방향, 정방향, 역방향 이런 형태로 해서 양력의 불균형을 이제 최소한 이제 해소를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한쪽 방향으로 돌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작용 반작용에 의해 가지고 기체가 뭐 뒤집어진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양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방향, 역방향, 정방향, 역방향 이렇게 이제 돌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세심하게 이제 좀 들어가다 보면 이 모터가 이제 돌아서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건데, 로터, 블레이드라든지 이런 게 돌아가는 건데, 이 아이들한테 모터에게 전원을 공급해주는 ESC가 있었잖아요. 변속기.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말 그대로 100분의 1, 1000분의 1 오차도 없이 이 아이의 분배를 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방향, 역방향, 정방향, 역방향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날개를 이제 반대로 돌려주는데, 이 부분도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이 아이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 아이들의 전원 분배에도 약간의 이제 오차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부 환경, 또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뭐 좌측으로 분다든지, 우측으로 분다든지 이렇게 되면 기체가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조종자가 이런 부분들을 다 컨트롤 해줘야 합니다. 이 지상장비 조종기로 컨트롤 해줘야 된다. 자, 이 아이가 한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또는 이륙을 한다든지 비행을 하면서 날개가 하나가 앞에서 이렇게 돌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게 이제 양력의 불균형을 해소하나, 이 부분은 시험도 이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헬기의 날개를 제 손으로 한번 볼게요. 앞에 이제 메인 날개를.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날개, 왼쪽에 있는 날개 이런 부분이 되는데, 여기 이제 지문에 보시게 되면은 전진 블레이드, 퇴진 블레이드가 이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좀 할게요. 전진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제가 여러 번 방향으로 비행을 전진 방향으로 잡았다면, 이제 날개가 이런 형태로 있다가 90도로 다시 이렇게 왔다 그래요. 그 90도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여러 번 쪽으로 가는 이 날개의 방향이 전진 블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날개는 뒤로 와 있겠죠. 말 그대로 뒤로 와 있는 날개가 다시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게 되면은 이 왼쪽 날개가 이제 전진 블레이드가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게, 이 아이가 돌면서 우리가 이 로터가 돌면서 결국은 이 아이가 크게 돌면서 양력을 발생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력을 빨리 더 RPM을 올려서 빨리 돌면서 양력을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이 앞으로 가는 전진하는 이 블레이드는 양력을 많이 만들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왼쪽에 퇴진하는 블레이드보다도. 또 마찬가지로 이 퇴진하는 블레이드가 다시 이제 전진 블레이드로 바뀌었을 때는 또 이 오른쪽에서 양력을,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양력을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오른쪽과 전진 블레이드 방향과 퇴진 블레이드 방향은 양력의 차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런 양력의 불균형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양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플래핑 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래핑 힌지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전진 블레이드는 돌면서 아래쪽으로 플래핑을 상하로 이 날개를 흔들어주고, 그 다음에 퇴진 블레이드는 위쪽으로 상하로 플래핑을 흔들어주는, 수직으로 이제 흔들어주는 이 작용으로 말미암아서 퇴진하면서도 양력을 좀 더 발생을 할 수 있게, 이 아이는 양력을 조금 더 상쇄시키고 이 오른쪽과 왼쪽의 양력을 불균형을 해소를 한다. 그래서 전진 블레이드는 양력이 많이 발생이 되고 퇴진 블레이드는 양력이 적게 발생이 되는 이 양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플래핑 힌지, 플래핑 작용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진 블레이드, 퇴진 블레이드, 플래핑 작용으로 양력의 불균형을 100% 해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비행이라는 것은 어떤 역학적인 문제라는 게 모든 게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경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양력 불균형은 또 뒤에 테일 블레이드가 그런 역할도, 기체의 어떤 양력 불균형으로 기울어진다든지 이런 부분, 테일 블레이드가 어느 정도 역할도 하지만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조종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자, 양력의 불균형, 전진 블레이드와 퇴진 블레이드 회전 방향이 반시계 방향일 경우 전진 블레이드는 비행 방향으로 회전하는 블레이드로 전진 비행 시 우측 부분이 된다. 그 다음에 퇴진 블레이드는 비행 방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회전하는 블레이드로 좌측 부분이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행 방향, 화살표 방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당연히 비행 방향에서 상대풍, 바람 방향이 오겠죠. 그래서 전진 블레이드는 바람을 직접적으로 맞는 방향이 되겠고, 말 그대로 퇴진 블레이드는 그 반대 방향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래핑 힌지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양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플래핑 작용을 한다. 그래서 양력 불균형으로 인해 로터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이며 피치각이 같은 경우에는 전진 깃보다 후진 깃이 발생하는 양력이 커 양력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회전하면서 앞에서 불어오는 전진 방향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을 직접적으로 맞는 순간부터 얘는 이제 전진 블레이드가 되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퇴진 블레이드가 된다. 이거는 양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회전익 항공기의 양력 특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이 성향, 이제 전이는 말 그대로 체인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방향이 바뀌거나 다른 방향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거는 이제 헬리콥터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현상이 되는 거거든요. 회전익의 헬리콥터에서 그래서 운동하는 방향이 바뀌거나 다른 방향으로 옮겨가는 현상. 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인 헬리콥터는 사이클릭 피치를 좌측으로 압을 주어 수직 부양하고 무인 헬리콥터는 좌에이러런을 수직 부양시킨다. 좌에이러런을 활용을 해서 수직으로 부양을 시킨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종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회전익 항공기의 양력 특성. 요게 이제 지면 효과 이 부분도 시험에 이제 잘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지면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헬기하고 드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가 드론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드론을 운영하시게 되면 이 하향풍,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바람이 기체를 올리다 보면 이 아이가 양력을 발생해서 만약에 쿼드콥터에서 4개의 날개를 돌리다 보면 이 하향풍 자체가 엄청나게 내려와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이 이상으로 이제 하향풍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내려오다 보면 사실은 이 기체가 위에 높이 떠 있을 때는 지면 효과라는 거는 지면과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면 효과라는 거는 이제 거의 없잖아요. 근데 기체가 착륙을 하다 보면 지면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하향풍이 지면과 부닥치면서 지면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면 효과라는 게 무엇이냐? 말 그대로 아래 하향풍이 지면과 부닥치기 때문에 양력 개수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양력 개수가. 그래서 착륙할 때 어떻게 보면 지면이 우리가 평평한 곳에 착륙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면이 경사가 있다든지 또는 많은 굴곡이 있다든지, 특히나 이런 경사가 있는 부분은 지면 효과 때문에 착륙할 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멀티콥터 같은 경우에는 지면이 평평한 곳을 먼저 찾고 거기서 착륙을 시키고, 또 이륙도 마찬가지로 이륙도 시키고 착륙도 시키는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제 지면 효과도 있지만, 지면 효과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고, 이 하향풍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방제라든지 농업 방제할 때 이 하향풍을 활용을 해가지고 사실은 농업 방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농약 노즐을 연결을 시켜서 어느 일정량 밑에서 쏘아지면 그 하향풍으로 말미암아서 골고루 작물에 투입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향풍도 농업 방제라든지 또 농업 부분에 이제 활용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회전익 항공기의 양력 특성. 그래서 제자리 비행, 호버링이라고 하죠. 기류 현상. 그래서 제자리 비행을 한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실기시험에 보시게 되면은 실기시험 코스 자체에 이 호버링 비행이 있어요. 제자리 비행. 그래서 정면 호버링에서 좌측면 호버링, 우측면 호버링, 그 다음에 기체 정렬. 정면으로는 이 정지 호버링 자체도 실기시험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리 비행, 이거는 정지 비행이다, 호버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유도 기류라고 나와 있는데요. 유도 기류가 무엇인가? 유도 기류는 그냥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제 하향풍, 아래로 내리는 그런 이제 하향풍이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은데, 로터 회전면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공기의 흐름, 하강풍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로터가 회전하면은 아래로 내려오는, 우리가 멀티콥터 기준으로 보겠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 하강풍을 유도 기류라고 한다. 피치각이 커질수록 유도 기류는 증가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정익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정익에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 피치각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이제 유도 기류는 커질수록 유도 기류는 이걸 타고 밑으로 더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피치각이 0이다. 그러면 유도 기류는 또 마찬가지로 0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래서 멀티콥터 같은 경우에는 쿼드콥터 같은 경우에는 4개가 도는데 4개에서 아래로 양력을 만들기 위해서 기체를 띄우기 위해서 양력을 만들다 보면은 아래로 내려오는 하강풍, 이거를 유도 기류라고 하고, 고정익에서는 이런 고정익 날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피치각이 커지면 말 그대로 앞에서 바람이 오다가 상측면에서 또는 하측면에서 피치각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이 날개를 따라서 아래로 내려오는 기류를 유도 기류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익단 원형 와류, 공기가 회전하는 로터의 끝단 주변에서 빙빙 돌아가는 소용돌이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이거는 양력 발생 효율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와류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공력하고 이제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력이라는 것은 어떤 기류에서, 대기에서 어떤 물체와 이 대기와의 관계되는 힘, 이거를 공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비행체를 띄운다든지 멀티콥터라든지 고정익이라든지 이런 걸 띄우면 하나의 물체잖아요. 이 물체와 이 대기하고 관계되는 여러 가지 힘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원형 와류 이 부분은 양력 발생 효율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챕터 2의 역학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요. 여기에 관해서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은 이제 프로펠러의 정확한 의미로 옳은 것은, 우리가 이제 저도 여러분들께 이제 강의를 좀 드렸었는데, 강의 드리면서 프로펠러, 로터, 블레이드 이렇게 이제 3개로 설명을 좀 드리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프로펠러, 프롭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이제 의미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게 이제 요즘에 가끔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펠러 정확한 의미는 그냥 프로펠러는 추력을 발생하는 이런 부분, 이런 역할을 해야 우리가 이제 정말 이제 프로펠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추력을 발생시키는. 그래서 정확한 의미로 옳은 것은, 그래서 여기 D번에 한번 보시게 되면 항공기나 선박의 추력, 그러니까 추진력, 전방으로 이동하는 힘이죠. 우리가 이제 보면 배의 어떤 스크루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배 뒤쪽에 달려있는 큰 프로펠러,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전진하는 힘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멀티콥터라든지 이런 고정익 같은 경우에는 추력이 아니라 양력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명칭을 말할 때는 프로펠러는 추력, 전진력, 이 부분을, 추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항력에 반대되는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력을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프로펠러라고 이야기를 한다. 2번에 한번 볼게요. 로터 또는 블레이드의 정확한 의미로 옳은 것은, 1번 보면, A번에 보면 항공기나 드론의 추력을 부여하는 장치, 얘는 프로펠러라고 그랬죠. B번에 항공기나 드론의 양력을 부여하는 장치, 이거는 로터 또는
블레이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로터하고 블레이드도 아예 그냥 학문적으로 정리를 하자. 이렇게 보면 헬리콥터나 드론과 같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데 필요한 양력을 발생시키는 회전 날개. 우리가 흔히 이제 회전식 비행기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 회전식 비행기는 말 그대로 날개가 양력을 만들어주는 거지 추력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발생시키는 회전 날개 따라서 로터는 항공기와 선박에 고정되어 추진력을 부여하는 장치인 프로펠러처럼 회전축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기울일 수 있게 되어 있음. 블레이드는 한 개를 의미하고 로터는 두 개 이상. 그래서 로터하고 블레이드 자체도 우리가 꼭 구분을 하자면 블레이드는 한 개를 의미하고 로터는 두 개 이상 통합된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한번 볼게요. 비행 방향의 반대 방향인 공기 흐름의 속도와 에어포일의 시선이 만드는 사이각을 말하며 양력, 항력 및 피치 모멘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처음에 역학 쪽에서 에어포일이라는 것을 배웠었죠. 그래서 에어포일은 우리가 고정익 날개 우리가 쉽게 연상하면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외국에 가실 때 타시는 좀 크게 비교하자면 여객기 여기에 달려 있는 날개가 되겠죠. 고정익 날개. 이 날개를 우리가 수직으로 자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수직으로 자른다. 그러면 그 수직으로 자른 그 형태가 에어포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어포일의 맨 앞부분, 약간 뭉툭한 이 부분을 전연이라고 하고 뒤에 부분을 후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앞전, 뒷전이라고도 이제 표현도 하고, 그래서 전연과 후연 이거를 직선으로 이어준 부분을 시위선 또는 이 방향은 익현선하고 똑같은 방향이 되겠죠. 시위선이라고 하고, 근데 이 에어포일은 뭉툭하게 위에가 곡선이 좀 더 져 있고 아래는 거의 평행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비대칭형 에어포일에서는 중심, 이 에어포일의 중심을 전연과 후연에 연결한 것을 평균 캠버선이다. 평균 캠버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비대칭 에어포일의 시위선과 평균 캠버선은 이렇게 곡선이 그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위선과 평균 캠버선의 요 거리, 요 부분을 우리가 캠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양력 발생. 여기에서 아까 이제 우리가 에어포일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 이제 상대풍이 불어올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비행 방향을 제 방향에서 왼쪽으로 봤을 때 상대풍이 불어오면 에어포일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하지만 이 에어포일이 이 상대풍하고 이루는 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각이든지 미지의 각이 있으면 이 각과 또 상대풍이 불어오는 방향의 선, 이 선의 이 각을 우리가 받은각이라고 그랬죠. 이 받은각은 우리가 좀 크게 되면 어느 선까지 크게 되면 양력 발생에 큰 좋은 영향을, 양력을 크게 발생을 하지만 어느 선, 임계점이 지나게 되면은 이 양력이 말 그대로 항력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칭 모멘트, 양력, 항력 및 피칭 모멘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받은각이 된다. 받은각. 이 받은각은 우리가 이제 다른 표현으로 영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해줍니다. 사실은 이 C번에 문제 3번에 이제 이 받은각에 대해서는 늘 시험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받은각은 변하는 각이 될 수 있고 말 그대로 받은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양력 발생이 커지는데 어느 선이 지나면 어느 임계점이 지나게 되면 말 그대로
항력이 커진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받은 각이 이제 0이라면 우리가 이제 항력도 사실은 이제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받은 각이 어떤 비행에 있어서 고정익 비행기의 양력 발생에 있어서 상당히 커다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영각, 받은 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영각, 받은 각 같은 표현인데 이 부분은 항상 시험과 이제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옳지 않은 에어포일의 익현선과 합력 상대풍의 사이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에어포일이 있으면은 에어포일의 전연, 후연 이거를 시위선이라고 했는데 이 시위선이 이제 익현선하고 같은 거잖아요. 익현선 시위선과 앞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 상대풍이 되겠죠, 그렇죠?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 상대풍의 사이 각 그 부분을 우리가 영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B번에 보시면 치부각의 변화 없이도 변화될 수 있다. 치부각, 붙임각은 이제 말 그대로 고정각이잖아요. 치부각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회전익에서는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잖아요. 프로펠러가 돌면서 프로펠러에 이제 각이 있기 때문에 로터가 돌면서 각이 있기 때문에 그 각과 고정되어 있는 그 각과 뭐 예를 들어 지면이도 똑같이 각이 되겠죠. 지면하고 이루는 각. 이거는 이제 변하지 않는 각이잖아요. 우리가 고정익에서 보면은 우리가 항공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 항공기도 마찬가지로 고정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항공기 그 날개를 보면은 약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올라와 있는 여기와 요 앞에 있는 지금은 이제 기체가 이제 지면에 있기 때문에 지면에 있는 상태에서 요게 딱 고정되어 있는 요 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지면과의 각. 그래서 회전익 같은 경우에는 이 회전하는 면과 이 로터가 이루는 각이 되겠죠. 회전하는 면과 로터가 이루는 각. 그래서 이 치부각은 이제 고정익 각이다. 여러분들이 뭐 치부각은 이제 고정각이니까 이 영각, 받은 각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양력과 항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C번에 받은 각은, 영각은. 자, 영각, 받은 각이 커지면 양력이 커져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문에는 작아지고 영각이 작아지면 양력이 커진다. 이렇게 이제 반대로 나와 있어서 옳지 않은 것은 D번이 되겠죠. 날개의 받은 각 하면 일단 영각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공기의 흐름의 속도 방향과 날개 꼴의 시위선이 이루는 각이다. 이건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시위선이 뭐 익현선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기 흐름의 속도, 그러니까 상대풍 그 속도, 상대풍의 속도 방향. 그래서 여기 뭐 속도로 해가지고 문제를 조금 이제 이렇게 지문을 좀 어렵게 만들려고 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속도 방향과 날개꼴의 시선, 익현선이 이루는 각이 영각이다. 기체의 중심선과 날개의 시선이 이루는 각이다. 이거는 이런 각은 없죠. 자, C번. 받은 각이 증가하면 일정한 각까지 양력과 항력이 증가한다. 받은 각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양력과 항력이 증가하는데 우리가 양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항력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임계점까지 가면 정말 말 그대로 양력보다 항력이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받은 각이 증가하면 일정한 각까지 양력과 항력이 증가한다. 비행 중 받은 각은 변할 수 있다. 당연히 변할 수가 있겠죠. 다음 중 받은 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그래서 A번 보시면 익현선과 동체 기준선이 이루는 각. 그 다음에
익현선과 추력선이 이루는 각, 익현선과 상대풍의 진행 방향이 이루는 각. 10번이 답이 되겠죠. 대칭형 에어포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에어포일 하면은 대칭형, 비대칭형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대칭형은 그 에어포일을 접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제 둘이 이렇게 접히게 되는 그런 날개 꼴이 되겠죠. 하지만 비대칭형은 상부가 더 곡선이 지어서 아무래도 면적으로 따진다면 상부가 더 커지는 이런 게 비대칭형 에어포일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부가 더 커질 수도 있나요? 이런 부분은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날개라는 것을 우리가 고정익에서 날개를 만드는 게 왜 만들어요? 양력을 발생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 날개를 만드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 뭐 고정익을 무인기로 형태로 해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 뭐 특이하게 해서 아랫부분, 아랫면 쪽을 곡선을 더 주어서 이렇게 만든다면 비행에 상당히 정말 양력 발생에 반대되는 요소로 만드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대칭형, 비대칭형 이 에어포일 형태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실 것은 비대칭형은 무조건 상부가 더 곡선이 지어 가지고 하부는 거의 평면에 가깝게 이렇게 구성, 기본적으로 이런 구성 자체가 양력 발생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베르누이 정리에서도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어포일에 우리가 무조건 비대칭형 에어포일이 당연히 비행에 있어서 장점이 많지만 이런 비대칭형 에어포일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 면이라든지 또 작업 기간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작은 비행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대칭형으로 그냥 제작도 가능하죠. 제작도 쉽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칭형 에어포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A번 상부와 하부 표면이 대칭을 이루고 있으나 평균 캠버선과 익현선은 일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칭형 에어포일은 전연하고 후연 이거를 직선으로 쭉 그은 거를 우리가 이제 익현선, 시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대칭형 에어포일은 평균 캠버선과 같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대칭형 에어포일에는 캠버라는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위아래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비대칭형 에어포일은 당연히 시선보다 익현선보다 평균 캠버선이 길게 되겠죠. 더 길게 이렇게 그어질 수가 있겠죠. 곡선으로. 그래서 그 사이를 우리가 캠버라고 했는데 대칭형 에어포일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 캠버선과 시선, 익현선이 같기 때문에 캠버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겠죠. 자, B번에 보시면 중력 중심 이동이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되어 주로 저속 항공기에 적합하다. 대칭형 같은 경우에는 저속 항공기, 그래서 중력 중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중력 중심, 뭐 압력 중심 이런 부분들은 이동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대칭형 에어포일이 예를 들어서 이 각이 영각이라든지 이 부분이 이제 바뀌게 되면 이 기체에 작용하는 이 날개에 작용하는 압력 부분이 전방에서 후방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고 또 후방에서 전방으로 갈 수가 있고 이 압력 중심 이 부분은 중력 중심 이 부분은 이동이 되는 거죠. 무게 중심은 그대로 있겠지만 이동이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어떤 상대풍에 의해서 이 아이가 양력이 커질 수 있고 항력이 또 어느 정도 일정이 또 커질 수도 있고 또 말 그대로 영각이 더 커지게 되면 항력이 이제 더 커질 수도 있고
또는 양력이 좀 더 작아질 수 있고, 그러면서 이 고정익에 있는 이 날개의 중심에 있는 날개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또는 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날개 안에서 이동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 자, 10번의 단점은 비대칭형 에어포일에 비해 양력이 적게 발생하여. 그렇죠. 그 다음에 실속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이것도 이제 옳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비대칭형 당연히 양력 발생은 대칭형 에어포일보다도 비대칭형 에어포일이 양력 발생이 크겠죠. 그 다음에 실속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죠? 실속이 더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8번에 비대칭형 블레이드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비대칭형입니다. 이 비대칭형 하면은 일단 제작도 조금 어렵고 양력 발생도 잘 되고, 그래서 대칭형에 비해 양력 발생 효율이 향상된다. 이건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날개의 상하부 표면이 비대칭형이다. 비대칭형이죠. 그래서 압력 중심 위치 이동이 일정하다, 일정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압력 중심은 뭐냐면 어떤 압력이라는 게 A 지점에 있었는데, 이 물체가 A 지점에 있었는데 이 물체가 약간 영각을 좀 더 크게 해서 어떤 항력이라든지 양력이라든지 이런 개수가 변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받는 압력도 그대로 그 부분에 A라는 지점에 일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압력 자체가 옮겨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치 이동이 일정하다, 일정하지가 않다. D번에 보면 대칭형에 비해 가격이 높고 제작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체가 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어렵고 이러냐면요. 말 그대로 이제 비행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력에 있어서 상당히 이런 역학적인 힘의 작용이 이제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멀티콥터를 제작을 할 때도 저희도 회사에서 직접 이런 부분들은 제작도 하지만, 제작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이제 수치상으로 이 A, B, C, D 4개의 기체 이 무게 이렇게 딱 계산을 해가지고 수치상으로 보면은 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를 띄워보면 어떤 역학적인 이런 문제 또는 이제 환경적인 이런 문제하고 또 이제 새로운 어떤 문제에게 결부가 되기 때문에 또 비행에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좋은 기체를 이제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비행이 여러 번 하면서 뭐 떨어뜨리기도 하고 정말 많은 비행을 하면서 결국은 그런 오차값을 줄여가는 이런 작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A라는 무게가 있으면 이런 A라는 모터를 달아야 되고 또 A라는 프로펠러를 달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이게 다 맞는데 실제 비행을 하게 되면은 A라는 플롯보다도 로터보다도 B라는 로터를 다는 게 더 좋은 이런 비행 성능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기체를 제작하고 이러면서 좀 까다로운 부분들인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정익에서도 한번 보게 되면요, 고정익에서도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곡선을 만들고 이 비행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고정익 비행기의 비행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곡선을 어느 정도 또 곡선으로 가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작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은 날개의 공기 흐름 중 기류 박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류 박리는 양력과 항력을 급격히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경계층 밖의 기류는 정체점을 넘어서게 되고 경계층이 표면에 박리되게 된다.
C번에 날개의 표면과 공기 입자 간의 마찰력으로 공기 속도가 감소하여 정체 구역이 형성된다. 어떤 기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날개에 붙으려고 하고 또 어떤 기류는 날개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여기서 이제 박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날개 후면에서 이렇게 났는데 지난번에 이제 박리에서도 기체가 짧은 거는 그러니까 날개가 에어포일이 짧은 것은 기류 박리가 더 많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켄선이 긴 날개가 큰 거는 기류 박리가 후면에서 일어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류 박리는 일어나죠. 일어나서 양력 발생에 안 좋은 현상을 나타낸다. 그래서 기류 박리 이 부분 틀린 것은 A 부분이 되겠죠. 날개에 있어서 양력과 항력의 합성력이 실제로 작용하는 작용점으로 받은 각이 변화함에 따라 위치가 변화하여 모든 항공 역학적인 힘들이 집중되는 점을 무엇이라 하는가. 항공 역학에서의 그 학자가 좀 오타가 났네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모든 항공 역학적인 힘들이 집중되는 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공력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평균 공력 시위, 그다음에 압력 중심, 공력 중심, 무게 중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날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정형 날개를 보시게 되면은 양력과 항력의 어떤 합성력이라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작용하는 작용점으로 받은 각이 변함에 따라서 위치가 변화하며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죠. 이 압력 중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날개가 어떤 받은 각에 따라서 이 압력이라는 것은 어느 일정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날개가 받은 각이 좀 커지면은 이 압력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고 받은 각이 작아지면 압력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는 이 날개에 있어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밑에 지문에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이 압력 중심하고 그다음에 공력 중심, 무게 중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잠깐 보시게 되면 압력 중심 그래서 에어포일 표면에 작용하는 분포된 압력의 힘으로 한 점에 집중적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할 때 이 힘의 작용점 뭐 이게 이제 양력과 또는 뭐 중력이라든지 또는 뭐 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런 이제 압력 중심이 생기는데 모든 항공 역학적 힘들이 집중되는 에어포일의 이편선상의 풍합 중심 그래서 즉 날개에 있어서 양력과 항력의 합성력 압력이 되겠죠. 합성력이 실제로 작용하는 작용점으로서 받은 각이 변화함에 따라서 위치가 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이제 굳이 뭐 이제 날개를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바람이 부는데 여러분들이 뭐 네모난 합판을 가지고 그 바람에 상대풍을 맞으면서 이 아이의 뭐 우리가 이제 각도를 밑으로 처음에 평행하게 했다가 각도를 조금 올림으로써 이 아이의 받는 힘이 사실은 달라지잖아요. 만약에 이제 평행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상대풍이 불어와도 우리가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살짝 올림으로써 말미암아서 상대풍이 좀 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거잖아요. 힘이 커진다, 점점점 커진다. 힘이 커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압력이 이동이 되는 거잖아요. 힘이라는 것은 압력하고 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압력이 이동이 되는 이런 부분이고 자, 공력 중심이 나와 있는데 에어포일의 피칭 모멘트의 값이 받은 각이 변하더라도 그 점에 관한 모멘트 값이 거의 변하지 않는 가상의 점 공력 중심은 그다음에 무게 중심은 중력에 의한 알자 토크가 0인 점. 말 그대로 에어포일의 무게의 중심이 되는 점. 이게 무게 중심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압력 중심하고 공력 중심, 무게 중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11번부터 문제풀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